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같은 연단에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이제 원팀이 되나 싶었는데 또 선대위 인선을 넣고 또 약간 불협화음이 있긴 했습니다. 일단 유세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시작했고 옆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예,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예고 없이 찾아갔다고 하죠. 이 도봉구에. 그래서 연단에 확 올라가서 일단 부정선거 문제도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런 것들 꼬리를 잘라야 된다. 어쨌든 명확한 본인 입장을 내긴 했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연설은 어떻게 송 변호사님 짧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77년 헌정사상 예. 보수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서 아깝게 2등을 한 분이 4명 있습니다. 예. 97년 이인재 후보, 2007년 박근혜 후보, 2021년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전 후보. 그런데 자 이인재 후보는 아예 경선 불복하고 탈당해서 독자 완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2007년에 박근혜 후보는 끝까지 선거운동복 안 입고 저 이명박 후보하고 공동으로 한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선대위원장을 안 맡았고 대선 전날에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서울 유세에도 본인 건강검진 간다고 안 올라왔어요. 건강검진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전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김문수 이름 적힌 유세복도 결국 입었고 김문수 연호도 해줬고 한 자리에 서줬습니다. 그러면은 투샷. 역대 보수 정당에서 경선 2등한 후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인으로서의 도리,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자로서의 그 승복하는 태도는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됩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3대 선결과제 그동안에 한동훈 전 후보가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해라.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 같은 극단적 세력과 거리 두기 해야 된다. 이 3대 과제를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있는 토론회에서도요. 아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3대 1로 포위당해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수를 두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 조 대표님.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유세 합류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뭐 전번부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게 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으로는 뭐 상당히 고민이 많았겠지만은,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 뭐 정당 사상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1970년에 전당대회에서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김영삼 그때 원내 총무가 대통령 후보로 뽑힐 줄 알았는데 이분은 당연히 생각하고 그 수락 연설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이에 김대중 씨가 찍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역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한국 역사가 바뀌는데 그때 있었던 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씨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김대중 찬조 연설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와가지고 김대중 씨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항상 그렇게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싸울 때 싸우고 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이게 모양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김문수 후보 측의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좀 약한가요? 근데 이제 권성동 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전 대표가 이제 중도층 흡수를 위해서 친윤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그분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전히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긴장 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 의견이다. 개인 의견. 저는 이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것은 국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거 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게 언론에 공개되면 될수록 감점 효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국민들은 누가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크게 보는데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니까 새삼 이번 선거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를 뽑음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은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했대요. 그러면은 윤석열 편에 선 사람을 후보로 뽑는다면은 공격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죠? 아니 윤석열을 편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효과적인 비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은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참 아쉽게 생각되는 게 그때 만약 한동훈 후보가 후보로 뽑혔으면은 이번 선거판은 주도권이 오히려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토론 양상도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두 명과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대결 구도가 됐으면 오히려 토론이 더 격렬 혹은 또 좀 보는 사람들에게 내용 있는 토론 될 수 있었겠다. 한동훈 전 후보가 지금 선거 바깥에서도 네. 노주성, 그러니까 노쇼주도 성장, 그리고 또 김어준 대법관법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워딩들을 구사하면서 사실은 선거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TV토론 장내에서 펼쳐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 관련해가지고요. 그분 개인 의견이다. 네, 친윤 청사는. 제가 이 지점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전 그 새미래민주당 대표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개인하고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이낙연 전 총리로 대변되는 옛 동교 동계가 과거의 정권 교체, 정권 창출을 위해서 가졌던 절박성을 본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조 대표님 앞에 계신데 옛날 얘기를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교 동계는 1997년에요. 본인들이 정권을 이뤄내기 위해서 동교 동계 7인이 모여서 그 백의종 군선을 했잖아요. 97년 9월에. 예. 그때 옥중에 있던 권노갑, 그다음에 뭐 한화갑, 김옥두, 남궁진, 최재승, 마지막에 그 당시 동교동계 막내였던 설훈 전 의원까지. 예. 이낙연 전 의원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막역한 사이잖아요. 가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겠는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 책임이 있는 친윤 핵심 인사들. 그분들이 공직 불취임 선언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권을 맡게 되더라도 예. 어떤 공직에도 취임 안 하겠다. 백의종군 선언.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잃게 되면 그분들도 어차피 정치적 미래가 뭐가 있어요. 가시밭길로 갈 텐데 예. 그러면은 그런 절박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다 흔들릴 거라고 하면서 그런 절박성을 본인들이 행동으로는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지금 그 97년에 구동교동계가 보여줬던 그런 정신을 좀 흉내라도 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딜레마가 윤석열과 어떤 식으로 전련하느냐인데 이게 타이밍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죠? 예. 빨리 저 후보가 되자마자 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제명하고 그냥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켰어야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 안 하겠다. 윤석열 혹시 김건희 씨가 기소가 돼가지고 형이 확정돼도 두 부부에 대해서는 사면 안 하겠다고 해야 돼. 그러고 특검 받는다는 해야 돼. 그게 뭐 내란 관련 특검이든지 예.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초강수네요. 아니 그 초강수가 아니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층이 김문수 지지를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영화 관람했을 때도 아주 미지근한 이야기를 하고 예. 찬스 놓치고 이번에 사전투표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사전투표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도 할 거고 당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시하겠다. 이때도 확실하게 내가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다. 예.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이상해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금방 또 용서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 효과가 되는 점도 있는데 예. 그건 너무 미지근해요. 아하.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 시간관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하. 이 정치나 전쟁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타이밍 빠른 사람이 그 놓쳐버리면 지금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 사전 투표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윤 전 대통령이 영화 본 거에 대해서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영화도 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건 잡담이지 그죠? 잡담이긴 한데 예. 사전 투표를 왜 갑자기 독려를 했을까 이 부분인데 그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건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을 해서 그 조언을 들은 것인가 아니면 사실 속 생각은 나도 부정투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부정투표에 약간은 좀 모호성을 취한 것인가? 지금 정치인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걸 아닙니까?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바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몇 분 있어서요. 예. 예.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부정선거 음모론도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3주 전부터 이 부분은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영화 관람했을 때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악재가 맞죠. 그런데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100% 악재 이기만 한 건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받아치느냐 나름인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련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시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배팅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 만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가 크게 실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요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 직접 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독려 안 할 수 없어요. 하루만 투표하는 당이 3일간 투표하는 당을 어떻게 이겨요. 게다가 그 하루 투표는 3일보다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일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로 3일 투표하는 쪽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상황은 말이 자신의 행동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열중시하면서 몸은 앞으로 가 하고 있는 상황 같은 거예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그래도 오늘 토론회에서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단절하는 메시지가 나와주고 사전투표를 할 때도 현장에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마이크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에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투표하는 장소의 상징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 대표님, 한동훈 대표는 왜 광주에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까요? 그동안 광주에 공을 많이 들였죠. 아, 그런가요?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한 번 일회성으로 광주에 가면 뭐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럴 텐데 나름대로 그 당대표 시절에도 그 당시에 이제 16 재보궐선거가 4곳에서 있었잖아요. 전남 곡성군수 선거도 장시간 들여서 거기 직접 유세를 하고 갔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당선된 곳 뭐 부산 금정처럼 22% 압승한 곳에 가서 환호받고 축하받고 할 수도 있는데 전남 곡성에 낙선한 최봉희 곡성군수 후보의 낙선 인사에 먼저 갑니다. 그때 제가 저 유세도 동행을 하고 낙선 인사도 동행을 해서 아는데요. 그 최봉의 후보가 득표율이 3.5%인가 그랬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3.5%지 표수는 549표거든요. 그 549표 얻는 데 낙선 인사 하러 가면은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돼요. 아침에 가서 올라오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거길 제일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12억 원이 후원금 남은 것 당에 귀속되잖아요. 그것도 귀속되게 하면서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등등 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을 위해 써달라 이런 메시지를 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행보이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광주에서 하는 것도 일회성의 행보는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자, 이런 가운데 단일화 우리 조 대표님도 좀 피곤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막으려면 김문수의 사퇴가 답이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3년 전에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할 거다. 단일화 안 할 거다. 이제 평론가들이 단일화 전문가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한다. 이분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뽑을 사람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하면 단일화를 부인하다가 전격적으로 또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구두 합의 뭐 하면서 이제 했던 장면이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대표님? 근데 이게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까? 좀 허무한 이야기예요.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우선 저 단일화 효과인데 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로 덕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표가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진영을 결속시켜가지고 0.73%가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단일화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단일화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건 국민의힘의 다른 목적. 그러니까 졌을 때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떠넘기려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 더 나가서 무슨 당권 싸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문제는 언론이에요. 언론이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저희 잘못입니다. 자꾸 이게 화제를 내면은 지금 막판에는 좀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법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에너지 정책 문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이런 비과학적인 에너지 정책 이건 문재인 탈원전 시즌 2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쪽으로 화제를 돌려야지. 시간 낭비예요. 오늘 토론이 과연 이제 어떠한 접전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아까 이제 책임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니면 완주한 이준석 후보가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만의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전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송영문 변호사부터 먼저 하시랍니다. 그 생각보다 이준석 후보가 10%라고 하는 벤치마크를 넘기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10%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 이제 많이 나오면 11%까지 나오는 조사들이 있는데 막상 선거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직까지는 투표장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신하진 않았어요. 왜?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를 예우하고 존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대 정당의 힘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발신하기 시작하면 역대 제3후보들이 겪었던 전철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대선 유권자가 지금 4,4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3천만 표 정도 유효 투표가 나오겠죠. 10% 얻으려면 300만 표 득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난번 총선 때 그 정당 득표하고 비교해 보면은 과연 대선에서 300만 표 그게 쉽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주를 택했는데 10%라고 하는 벤치마크도 넘지 못하고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본가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일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물론 워딩을 약간 다르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도 마치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금 이른바 코어 보수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선거 후에 평가를 할 때 특히나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후보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수 패배의 책임이 왜 자꾸 이준석 때문이냐? 그 계엄을 방치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 못했던 당의 주요 세력들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반론 나올 수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그게 먹힐지 않을 정도로 예. 격차가 클 거예요. 그런가요? 격차가. 김문수와 이재명의 실제 격차가. 그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그 패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유튜브입니다. 한 400만 표 차이.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명 통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 특히 TV 토론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가 보통 국민들 앞에 딱 들어갔어요. 이건 엄청난 투자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40입니다. 네, 앞으로 한 3, 40년 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20대 남녀 합쳐가지고 1등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지금 이준석 후보입니다. 30대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20대 30대를 잡았어요. 20대 30대를 잡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미래를 잡은 것이다. 그렇죠. 미래를 잡은 거니까. 자, 우리 조 대표님 400만 표 차이까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송 변호사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뭐 득표차나 퍼센티지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관전자나 단순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어쨌든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20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제3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은 정치 저관심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보에 대해서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정말 젊은 후보이고 신선한 제3 후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단적으로 누구나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정말로 길고 크게 정치할 사람이 새벽 4시에 그렇게 명태균 씨하고 실불사에서 홍매화 심느냐. 그리고 뭐 당대표 여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아크로비스타 찾아가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과거의 한 식구였고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면으로 거론을 해오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개 행보도 하고 했는데 자, 이러한 두 역대 대통령, 보수가 배출했던 대통령, 사실 한 분은 탄핵됐던 분이고 한 분은 또 특검 받아가지고 다시 그 징역형을 살다가 사면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두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일단 보수 결집에 좀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보수 유권자는 어떤 메시지 줄 것이냐? 저는 효과 없다고 봅니다.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괜히 이 보수의 어떻게 보면 아픈 점, 잊고 싶은 걸 자꾸 상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올 때마다 안쓰럽기만 하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나는 억울하다고 봐요. 억울하고 보는데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치적 실패거든. 당이 분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모르죠. 충청권에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추억이 옥천이니까 충북 옥천이거든. 유경수 여사. 옥천 저도 충청권에는 그 어떤 추억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에 중도 확장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이 대선이 탄핵 대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탄핵 대선 그리고 과거에 또 탄핵 대선과 연결시키면은 잊고 싶은 어떤 탄핵이 계속 생각나죠. 계속 이렇게 소환이 되고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보아온 것 아닙니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떤 도구 비슷하게 돼가지고. 도구. 송 변호사님. 큰 틀에서의 선거 전략은 저도 지금 중도 확장과 중도에 대한 소구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그 현역 정치인일 때 왜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길과 메시지는 확실히 그 현역 정치인일 때의 실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느냐면 일단 오늘은 저녁 8시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주요 후보들이
그 일정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도 오늘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오찬하는 것 정도 외에는 예. 낮에는 공개 일정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공개 일정이 없는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보를 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 이제 조 대표님께서 안쓰럽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보수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집되지 않고 이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도 그 뭐 유경수 여사 생가 이런 데 방문을 하고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시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신 분이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연상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 총선 때 파란 점퍼를 입고 등장해서 아주 노골적인 선거 지원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자 이제 일주일 후에 6월 3일 이제 대선 본투표일 날 우리 조갑재 대표님 뵙게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 대선의 의미 짧게 어떤 의미의 대선인지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위대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선이다. 계엄 사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 심판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표차로 나올 거라고. 그럼 그 뒤에 전개될 상황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세력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 섰던 세력, 윤석열 편에 섰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세력, 헌법을 위반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이 저는 이 가짜 보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되고 그다음에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 다행히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예.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농담 삼아 보수는 폭삭망해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폭삭망하도록 하는 게 나는 이번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작됐던 대한민국 혼란 6월 3일 대선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의 의미는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말씀해 되나요? 주세요. 예, 또 송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마무리 짧게. 네, 예. 저는 그 우리 존경하는 조 대표님의 그 말씀하고 대체로 생각이 비슷한데요. 마지막 하나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헌법 바깥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를 어쨌든 대한민국이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해결하는 종착점이 있는 것이 대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 질서가 지금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이 삼권 분립이 형해화되고 삼권 일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과정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께서 헌정 질서에 대한 또 다른 도전도 막아내는 그런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화요일에 또 락커룸 오늘 또 알차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